바퀴벌레가 옛날부터 수억 3억 년 동안 살아왔던 그 바퀴벌레 하잖아요. 예. 그 바퀴벌레가 아니거든요. 오늘 바퀴벌레면 사람들 그 징그러운 막 알집 딸고 이래요. 알집 집에서 알집 나오면은 이거 그냥 이거 불러야 돼. 업체 불러야 돼. 아, 나 진짜 옛날 바퀴벌레 알집이 없어요. 걔들은 산란관이 있고 산란관으로 식물에다 알을 낳았어요. 식물에다가 속에다가? 네네. 그 바퀴가 아니에요. 다른 바퀴네요. 네네. 잠자리가 나서 그 잠자리가 아니거든요. 옛날 막 잠자리 막 날개 핀 길이가 70cm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70cm? 이만하다 했는데 그 잠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떤 시대든지 벌레는 드글드글 했는데 곤충들은 많았지만 같은 곤충들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곤충이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잘 변화하는 그런 생물이었다. 마치 삼국지처럼 누가 성공했다가 누가 갔다가 누가 성공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럼 곤충은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는지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오늘날 곤충은 공룡 시대 때 얘기했던 그 꽃의 등장이죠. 속시식물의 등장. 그게 오늘날 곤충의 되게 결정적 역할이고요. 그 식물과의 그 하여튼 공진화. 콜라보. 네, 그 콜라보. 네, 그 공진화가 약간 오늘날 곤충의 모습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진화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공진단은 알거든요. 아니 나 할 것 같았어 계속. 공진화 이게 뭐냐? 쉽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변화하는 것, 시간에 따라서 생물이 변화하는 게 진화인데 공진화라고 하는 건 같이 진화한다는 뜻이잖아요. 함께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잖아요. 생물계에서 일종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 공진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아먹는 애가 있고 잡혀먹는 애가 있으면 잡혀먹는 애가 예를 들어서 도망가려고 혹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진화하면 잡아먹는 애는 그 변화에 맞물려서 더 잘 잡아먹게끔 진화를 하고, 그렇죠. 그럼 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하고 하는 식으로. 쫓기는. 네, 그런데 혹은 그 반대의 방향의 상호작용일 수도 있어요. 얘가 얘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럼 얘는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반대의 애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생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서로 다른 생물들이 서로 더 번성하고 성공하는 방식의 공진화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가 바로 곤충과 꽃을 피우는 식물, 속시식물 혹은 현화식물이라고 합니다. 묻혀서 다른 데다가 퍼뜨리는. 그렇죠. 꽃가루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 동물로 따지자면 정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자들은 이제 헤엄쳐서 가지만 꽃가루들은 날려서 그렇죠. 암꽃에 가야 되는데 바람 아니면 힘들죠. 네, 바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바로 택배 시스템을 쓰는 거다. 아 그래서 그 대가로 꿀을 주는 거구나. 그렇죠. 예. 벌한테. 택배비. 예, 택배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꽃을 이렇게 피우면은 이제 곤충이 꽃의 그 향기가 얼룩 오죠. 와서 이제 이렇게 꿀을 먹으려고 가는데 이게 꽃을 막 파고들면서 이제 막 다 묻지, 온몸에 막 이렇게 다 묻히잖아요. 묻히죠. 그래서 예. 다른 꽃 가려고 이렇게 왔다 가가지고 이제 묻혀주는 게 이제 그 택배 시스템인데 요걸 처음 한 게 파리, 나비, 벌, 딱정벌레예요. 시작은 아마 쥐라기 때일 것 같은데 시작인데 백악기 때 번성을 했고요. 그 가장 처음 원시적인 꽃이 그 암보렐라라고 오늘 뉴칼레도니아에 남아 있어요. 있어요? 네, 남아 있어요. 뉴칼레도니아에. 그 쥐락이 백악기 때 있던 꽃이 아직도. 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야. 거기에만 남아 있어요. 아주 귀한 꽃입니다. 아 거기도 그럼 꿀이 있어요? 꿀이 아니죠. 그냥 하얀색. 그래서 아주 원시적인.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였으면 아직 공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꿀이 나오는지. 꿀이 되게 중요한 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꿀을 만들어서 주면은 얘가 곤충이 꿀만 빨고 가요. 먹튀. 먹튀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파리가 어떻게 했냐면 주둥이 길게 만들어요.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꿀만 낼름낼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찍먹 하고 가면은 편하잖아요. 하잖아요. 이게 이게 어려우니까 해서 꽃들이 진화 어떻게 하냐면 점점 이게 깊게 우리 철쭉벌 같은 난꽃 보면 꽃이 깊잖아요. 금고화가 되는 거네. 금고화. 금고화. 금고처럼. 쉽게 못 다가오게. 네,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꽃들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 벌들이 막 파고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안에 가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 나비 같은 경우 보면 아예 그냥 주둥이가 대롱처럼 길게 돼가지고 빨처럼 가가지고 쭉 빨죠. 그래서 그 경쟁이 점점 심해져서 그 난꽃 보면 이렇게 막 길이가 30cm가 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윈이 마다가스카르에 30cm 넘는 걸 보고 이걸 깎는 나방이 있을 거다. 주둥이가 30cm가 넘는. 발견했나?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실제로 발견이 됐어요. 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학 아니에요? 호리병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마치 학처럼. 그래서 아종명을 프레딕타라고 붙였어요. 예상했던.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꿀을 주는데 꿀만 먹고 먹튀하는 곤충들이 나오니까 반작용으로 길어지는 거잖아요. 꿀을 먹을 수 있는 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그럼 반대로
꽃들도 먹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될까요? 꿀을 안 주면 되잖아요. 꿀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꽃가루만 배송하게 해주고 택배비를 체불하는 그런 꽃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열대꽃들은 그 화려하게만 하지 꿀이 되게 적어요. 영양가가 없구나. 영양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문제됐던 게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아프리카 있는데 가가지고 열대 난초 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지들 정원에 심었어요. 근데 유럽의 벌들은 이 꽃이 멋지 해서 앉았는데 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앉다가 탈진해서 죽죠. 그 정도로? 벌이 약간 죽었던 이유 중 하나죠. 포기를 안 하네요. 네. 어디 앉았는데 어딘가. 꿀이 없네 하다가. 근데 죽지만 그 애들 중에 이제 포기하고 딴 데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이제 이 꽃은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그렇죠. 네. 자손 번식을 한 거니까. 아, 그런 식으로 오히려 화려함을 무기로 약간 유인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사랑과 전쟁이 계속됐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사실 연구한 주제가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저는 무화과라고 생각해요. 무화과 왜요? 무화과가 종교에서 상징성이 있어요. 그 사실 시스테인다 천장에 있는 그 그림에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무화과로 그려져 있어요.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게 무화과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이름 자체가 무, 없을 무, 화, 꽃, 화, 꽃이 없다. 과일, 과잖아요. 꽃이 없는 과일인데 무화과 드셔보시잖아요. 자르면 빨간색 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부드럽죠. 부드럽죠. 거기 사실은 안에 있는 게 다 꽃이에요. 씨가 아니라? 아 진짜? 씨도 거기 생기겠죠. 네. 꽃이 거기 있으니까. 왜냐면 씨는 꽃에서 만들어지니까. 꽃 같지 않던데? 그래서 이제 무화과는 사실 꽃이 안으로 피는 식물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상하잖아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가서 밑씨랑 수정을 해야 되는데 꽃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리석은 왜 그렇게 돼 있지? 행동이 왜 아닌가. 무화과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너무 그래.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공생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수정시켜주는 특별한 곤충이 있어요. 뭐예요? 이름이 무화과 존벌이에요. 야, 세트네. 네, 세트템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존벌을 보면 이 공진화, 공생 관계가 굉장히 재밌게 보이고 사랑과 전쟁이 여기서도 있는데요. 일단은 식물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암무화과가 있고요. 숫무화과가 있어요. 숫무화과에는 꽃가루가 있죠. 안에 있어요. 거기는 꽃가루가 암무화과에 있는 그 이제 밑씨랑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 속에 있는 꽃가루가 저기로 가야 되잖아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무화과 보면 이제 그 엉덩이 쪽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이제 새끼를 몸에 베고 있는 암컷 존벌이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터널이에요. 그래서 걔는 들어가면서 그 터널이 너무 좁아서요. 날개도 다 떨어져요. 더듬이도 막 떨어지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걸 알면서 가는 거죠. 네, 숫 열매에 들어가서 거기에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무화과 안에 그 숫 열매 안에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방을 무화과가 만들어줘요. 아 진짜 따로 있어요? 네. 진짜 제대로 공생이네. 네, 그럼 그 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호텔처럼 방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다 알을 하나씩 뽕뽕뽕뽕뽕 낳는 거예요. 암컷 존벌이.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알이 태어나고 나오죠. 애벌레들이 거기 안에 맛있는 호텔에 있는 룸 서비스 먹으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안락하게 지내요. 이렇게 바깥에 보고가 돼 있잖아요. 다 자라죠? 그럼 수컷이 먼저 나와요. 수컷이 먼저 나와서 방을 돌아다니면서 암컷들하고 교미를 해요. 암컷은 아직 안 나왔어요. 수컷은 날개도 없어요. 보면 벌 같지도 않.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고 안 보이고 약간 에얼리언처럼 생겼어요. 좀 희한하네.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은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짝짓기를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죽는 애도 있고 알려진 애들은 자기랑 짝짓기한 미래 암컷이 나가를 터널을 파주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수컷 존벌은 그 무화과에서 한 번도 벗어나질 못해요? 다른 무화과 안 가고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세계를- 짝짓기를 하고 그냥 끝인 거예요. 정자만 주고. 아, 진짜 저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긴 하네. 네. 그죠? 자, 거기서 암 열매에서 이제 수컷이 짝짓기를 했죠. 그럼 암컷이 이제 짝짓기가 된 상태로 밖에 나오겠죠. 밖에 나오면 여기가 숫 열매였잖아요. 그러면 이 숫 열매에 꽃가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꽃가루를 몸에 묻히고 나와요. 나와서 날아가요. 그럼 날아가면 여기서 재밌는 게 얘에겐 두 가지 운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운명? 자, 무화과 열매, 숫 열매랑 암 열매가 있잖아요. 얘가 암 열매에 들어가면 꽃가루를 묻히고 암 열매에 들어가서 수정을 시켜줘요. 그러면 제대로 수정이 됐으니까 씨앗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열매에선 새로운 무화과 나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야, 그럼 이거 완전 인생 극장이네. 결정했어. 빠밤. 어디로 갈지. 네. 예. 근데 수분을 시켜주고 나면 암 열매는 피신이라고 하는 독한 이제 효소로 이 존버를 죽여요. 아, 근데 엄청난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암 열매는 더 이제 떨어지면 걔는 다시 이제
새로운 무화과를 생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존벌이 운명적인 결정을 해서 암열매가 아니라 순열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게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존벌 암컷이 꽃가루를 묻혔지만 순열매로 들어가면 무화과를 수정시켜주진 않지만 거기 가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화과 존벌들이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나서 이걸 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야, 무화과 얘기는 진짜 맛있게 먹기만 했지. 이런 스토리 들으니까 참 재밌네요. 우리나라에 무화과가 그렇게 많은데 그 모든 무화과를 무화과 존벌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먹는 무화과는 이제 품종 개량한 우리나라 토종 무화과가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 가져온 무화과라서 벌레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곤충하고 식물의 경쟁인데 식물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곤충이 움직이니까. 강아지는 고만하죠. 아까 저런 예. 이 무화과처럼 그 식물과 곤충의 이 경제, 공진화의 역사는 되게 긴데요. 곤충이 계속 식물을 갉아먹으니까 식물도 거기에 계속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그렇죠. 억세지고 먹기 싫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가시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독들이죠. 먹지 말라고 만들죠. 네, 먹지 말라고 독 같은 걸 만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든 독, 우리가 즐기는 커피, 카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인이 독이라고요? 카페인이 두 개요? 네, 카페인 독입니다. 나 방금도 독 먹고 왔는데? 그렇죠. 마실 때마다 우리 곤충들에 감사하십시오. 네. 곤충들이 많이 갉아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들이 방어하려고 내뱉은 게 카페인이라고? 이제 카페인이 돼버린 카페인과 여러 가지 많습니다. 카페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담배 피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 니코틴. 네, 니코틴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식물의 방어물질이라서 그 곤충 잡는 곳의 재미 중 하나가 담배도 안 피시는데 담배를 들고 다니면서 칙칙 훅 불면은 벌레들이 확 나와요. 아, 진짜? 네, 그렇게 잡기도 해요. 근데 곤충도 그 당하고만 있지 않는 게 그걸 이제 대응해서 그냥 담배에 맛있게 갉아먹는 일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럼 얘네들이 식물의 그 독을 먹어서 분해하지? 하니까는 식물을 먹다 보니까 식물의 유전자를 갖게 된 곤충들도 있어요. 식물의 유전자를 갖게 됐다고요? 네, 그렇죠. 식물을 먹으려면 식물의 독 관련 유전자를 체득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식물 독에 대응하면서까지 이제 먹는 그런 애들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생물학계에서 중요한 개념인 게요.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수평적 유전자 전달.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는 다 어디서 왔죠? 다 부모님한테서 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거예요. 수직이지. 수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유전은 이 세대에서 세대를 거슬러서 부모가 자식에게 DNA를 물려주는 그렇죠, 그렇죠. 수직적 유전자 전달인데 이거는 왜 수평적 유전자 전달이냐면 식물이 미생물한테 주거나 미생물이 곤충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네, 이렇게. 어떤 기작을 통해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곤충의 뱃속에 들어있던 미생물이 이 미생물이 원래 곤충이 먹은 식물이 분해하는 작용을 해줬는데 그걸 하기 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그 DNA가 미생물에서 곤충으로 넘어간 다음에 곤충의 DNA 속에 끼어 들어가서 이제 그 DNA를 가지고 곤충 스스로 식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미생물 필요 없는 거죠. 공생할 필요 없는 거죠. 처음에 이제 관찰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아, DNA가 종과 종뿐만 아니라 뭐 박테리아랑 곤충 사이에 건너뛴다고?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곤충이 이제 번성하고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로. 곤충은 그러면 공진화를 오직 식물이랑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공진화가 꼭 식물에 국한돼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아니죠. 환경에 있는 모든 변수랑 다 하죠. 곤충이 처음 나갔잖아요. 또 3억 년 전쯤에 나갔어요. 3억 년 전에. 네네. 근데 이제 한 2억 몇천만 년쯤에 인명이 날고 그다음에 1억 5천만 년쯤에 해가 날고. 이런 년을 혼자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세상 좋아한데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딱 그러다가 생각하니까. 이제 약간 그 좀 위험한 애들이 등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풀잠자리 보면 막 눈알문 이런 걸 맞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나비들 눈알문인 것처럼 포획자를 놀리기 위한 그런 그 진화 흔적들이 보이고 그 오늘날 이제 그 박쥐 같은 경우 맞는 공진화 흔적들이 보이는데 박쥐가 곤충이랑 공진화가 돼요? 박쥐가 등장했을 때의 세상을 보면 이미 새가 낮에 하늘을 점령하고 있었던 때라서 박쥐는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낮에 가면 경쟁이 사실 안 되는 상황이었고 밤은 비어 있었잖아요. 왜냐면 언제나 빈 곳을 노리죠. 새들은 시각이 굉장히 발달해서 시각 의존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박쥐들은 사실은 성공하기 힘들었을 거고 밤으로 진출했던 그 선조 박쥐들은 번성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가 발달한 거죠. 그렇지. 빛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초음파 들으려고 곤충들이 일단은 곤박들을 많이 만났어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방이 대표적인 이제 박쥐의 먹잇감인데요. 식사예요. 또 나방들은 독립적으로 이제 곤방을 한 4번 만들었어요. 누구는 진짜? 배에 만들고, 누군 가슴에 만들고, 누군 다리에다 만들고, 이렇게 막 그런 걸 만들어 놨고요. 야, 그러면 곤충한테 귀를 만들어 준 거네, 박쥐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막 사마귀 있잖아요. 사마귀. 네. 고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마귀가 고막이 있어. 네, 사마귀만 그 사이클롭스 고막이라고 여기 가운데 하나만 가슴에 멋있게 이렇게 아까 고막. 아크 원자로 같이. 네네네. 그러니까 사마귀가 고막이 생긴 게 얘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네, 고막이 어떻게 보면 진화가 된 거네요. 네, 특히 육식곤충은 되게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왜냐면 초식곤충은 그냥 숨어가지고 이렇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육식곤충 되게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니까는 박쥐한테 먹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는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뒀고 실제로 얘가 사마귀 되게 잘 날거든요. 밤에 날다가 박쥐 초음파 영역들 딱 들으면은 날다가 꺾습니다. 바로 날다가 떨어져요. 픽 박쥐가 초음파로 이렇게 레이더로 쫙 해놓는 건데 딱 하면은 사마귀는 또 그걸 알고 날다가 바로 푹 떨어져요. 팍 이렇게. 네. 아 그러면은 우리는 인간 같은 경우는 가청 주파수를 딱 듣는데 지금 근데 곤충은 듣는 주파수가 아예 다르겠네요. 다르고요. 지역마다 그 박쥐에 맞게 돼 있어요. 미국 거 다르고요. 아프리카 거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궁비 경쟁인 게 여치랑 메뚜기는 8에서 한 12kHz에서 울어요. 그래서 박쥐도 그거 딱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박쥐 많은 동네 여치들은 가끔 다른 영역에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30kHz, 120kHz. 아예 박쥐가 예상치도 못하는 영역에서 울어버리면은 박쥐가 안 찾아가겠죠. 근데 박쥐도 또 그걸 들을 수 있게끔 진화하겠네. 진화하고요. 또 심지어 아예 안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쥐는 초음파로 가니까는 안 울어버리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찾는 애들이 있어요. 남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군비 경쟁으로 눈으로 찾는 박쥐가 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공진하네요. 네, 눈으로 찾아 사냥한다. 창과 방패. 창가 방패입니다. 근데 약간 그 군비 경쟁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무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군비라는 게 그거를 갖다가 지금 곤충의 세계에다가 대입을 한 거잖아요. 초식 곤충이 진화하고 3억 년 동안 사실은 이 곤충과 식물이 해왔는데 결국은 이 핵심을 요약하면 사랑과 전쟁인 것 같아요. 식물은 화려한 꽃과 달콤한 향기로 곤충을 유혹하고 아름다운 꽃에 눈이 먼 곤충은 식물의 번식을 도와주는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치열하게도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눈에 뵈는 거 없이 한쪽이 공격 무기를 개발하면 다른 한쪽은 또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그럼 또 더 강한 핵폭탄급 무기를 개발하는 정말 끝이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 그 생물학, 특히 진화생물학에서 군비 경쟁, 암 레이스라고 해서 동물과 식물 사이에서도 더 강한 미사일을 개발하면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고 하는 게 작용 반작용처럼 계속 진화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걔들끼리 이미 인류가 있기도 전에 이미 전쟁이라는 거는 존재했구나. 그럼. 라는 좀 생각이. 그게 이 복잡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 중 하나겠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곤충의 입장에서는 정말 박쥐의 출현이 악몽 같았을 것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되게 수렴 진화라고 하는데 비슷한 환경의 어떤 압력을 받으면 비슷한 형질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거에 너무 아주 멋진 예시 같은 게 저도 나방 내에서 고막이 4번 진화했다는 거는 진화생물학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윈의 이제 자연 선택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하냐, 환경에 맞게 변화한다. 그 말인 뜻은 이거는 환경이 다르면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와 다른 구조로 진화한다는 것인데 수렴 진화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다른 생물들인데 만약에 같은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비슷한 방식으로 진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해서. 네, 제가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이 생물 혹은 생물 집단을 말하자면 이제 청동물, 우리가 청동 조각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댕 같은 유명한 작가의 지옥의 문 이런 작품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있는 게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다가 주조물을 부으면 똑같은 조각을 여러 번 찍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주조 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환경이라서 환경으로 서로 다른 생물을 갖다 부어도 이 환경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물들을 진화시킨다. 그렇죠. 우리가 또 어딜 가든 그 환경은 다 다를 테니까. 어쨌건 곤충들이 알고 보면 되게 좀 작은 애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경쟁력 있게 살았다는 게 너무 느끼고 매 순간순간이 위기 탈출 넘버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